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파 시작합니다. 슈퍼 태풍 위투가 휩쓸고 간 사이판에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이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노약자와 임신부 등 우선 대상자들이 먼저 수송됐고 나머지도 내일까지 귀국할 예정입니다. 먼저 권영범 기자입니다. 태풍 위투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이 공군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올라탑니다. 사이판 국제공항을 출발한 수송기는 두 차례에 걸쳐 노약자와 임산부 등 우선 대상자들을 태우고 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초기여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당시 탑승 대상자와 예비 인원까지 160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탑승 순서를 두고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두 번째로 보내?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이쪽으로 좀 오시라고요. 왜 두 번째로 보내려고 그러냐고. 그럼. 우린 새벽 6시에 와서 제일 먼저 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들만 지금 1차선으로 다 선발이 됐고. 1차로 85명을 옮긴 수송기는 다시 사이판으로 돌아가 관광객 76명을 태우고 2차 수송에 나섰습니다. 지금 1,800여 분이 고립돼 계셔가지고 먼저 급하게 한국에 가셔야 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괌에 먼저 도착한 관광객들은 곧바로 출국 수속을 밟은 뒤 민항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호텔에서 대기 중인 나머지 관광객 1,600여 명은 내일 사이판 국제공항의 운영이 재개되는 대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군 수송기를 타고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동해서 민항기로 갈아탄 우리 국민 일부가 잠시 뒤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입국장에는 가족들의 무사 귀국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사이판 체류객을 태운 대한항공과 진에어 민항기는 잠시 뒤인 저녁 8시 50분쯤 인천공항에 잇따라 도착합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 공군 수송기가 사이판에서 괌으로 두 차례에 걸쳐 161명을 이송했죠. 이 가운데 21명이 괌 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 민항기로 갈아타고 오늘 한국에 도착하는 겁니다. 괌에 체류 중인 나머지 140명은 내일 새벽 인천공항을 향해 차례대로 출발합니다. 정리하면 태풍으로 사이판에 고립됐던 1,800여 명의 국민 가운데 현재까지 161명이 사이판을 빠져나와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송작전에 속도가 붙습니다. 사이판 공항이 내일 민항기 운항을 일부 허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300석 규모의 임시편 한 편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내일 공군 수송기의 운용 횟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내일 최대 500명 정도가 추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 걸로 추산됩니다. 원래 내일 투입 예정인 국적기 임시편은 5편이었지만 사이판 당국이 공항이 너무 혼잡하다며 아시아나 한 편만 허가했는데요. 결국 나머지 임시편 4편은 모레쯤 투입될 예정이라 1,000여 명이 최소 하루는 사이판에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이판 태풍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파견했고요. 우리 관광객들이 순차적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오늘 뉴스 추적에서는 귀국 방안과 피해 정도에 대해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고정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고 기자, 리포트로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은 돌아오는 경로, 우리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사이판 공항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곳에는 비상 대응을 할 수 있는 군 수송기만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민항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책회의를 통해서 군 수송기를 파견한 거고요. 이 수송기는 다만 사이판에서 괌으로만 하루에 2번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이판에서 괌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수송기니까. 예. 그래서 군 수송기가 비행기로 40분 거리인 괌까지만 가고 그곳에서 민항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우회 이송 방식을 택한 건데 네. 방금 괌에서 귀국했다고 알려진 우리 국민들이 이 같은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수송기 정원이 75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언제 고립된 우리 국민 1,800여 명을
다 이송하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셈이죠. 이 천만다행으로 사이판 당국이 임시로 이 최장 한 달까지 폐쇄가 예정됐던 공항을 열고 내일 민항기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그 비용을? 예. 이 외교부에 확인해본 바로는 앞서 말씀드린 군수송기 이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또 정부가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나 환자를 비롯한 이 노약자 탑승이 우선한다. 이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민항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 몫은 부담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정부가 이런 조치는 했습니다. 귀국 임시편 편성이나 기존 항공권을 환불해 준다든지 괌 출발 항공권으로 변경이 쉽도록 협조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대기해야 하는 그 관광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내일까지는 대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이판이 가족 휴양지인데 네. 물자가 없어가지고 기저귀도 뭐 빨아 쓰는 형편이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게 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비상대응책을 가동을 해서 식수와 비상식량, 상비약 같은 것을 지급은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자연재해가 있을 시에는 정전 사태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전기발전기 등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사이판과 괌은 가족 휴양지이기 때문에 국내 대형 리조트들도 있어서 한 30에서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상황인 게 분명해서 이 사람들이 아름아름 SNS를 통해서 숙박할 곳은 없는지 씻을 곳이라도 없는지 알아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의 고립돼가지고. 자, 이 외교부가 이제 신속 대응팀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왜 해외에서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렇게 해왔고. 예. 자,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의 초동 대응은 어땠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얼마 전 네팔 히말라야 원정대 사고 때도 그랬고 네. 일본 홋카이도 강진시에도 신속 대응팀이 갔습니다. 이번 상황을 질문하신 이번 상황을 보면 공항 폐쇄 결정이 난 게 24일이고요. 피해 소식이 알려진 게 25일 밤쯤이었습니다. 그저께 밤이네. 예, 언론 보도를 따져보면. 예. 정부가 관계대책 긴급회의를 연 게 26일 어제였고 신속 대응팀은 이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미리 알아본 부분도 있었겠지만 조치의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 건데 네. 그 사이에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이판의 이 태풍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까, 이거? 강풍이 뭐 기차 같았다. 예? 이런 증언이 줄을 잇고 있던데요. 예, 그 증언을 설명할 만한 수치만 말씀드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최대 풍속이 290km였습니다. 290km요? 예. 슈퍼 태풍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기준이 시속 241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셈이죠. 예. 그리고 높은 셈이고요. 그리고 태풍 등급을 평가하는 미국 기준 카테고리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강력합니다. 근데 최대치인 카테고리 5를 이번에 태풍 위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카테고리 5 시속 241km인데 예. 290km면 카테고리 5보다도 50km 이상 빨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빨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원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증기의 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덩치를 키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또 환경 이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래서 위력이 절정에 달하기 직전에 해수 온도가 30도였다고 하니까 네. 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또 태풍이 위로 북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마침 이 위쪽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네. 태풍이 위로 나아갈 수 없고 수평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느 특정한 한 곳, 즉 사이판을 계속해서 강탈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모쪼록 남은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하길 바랍니다. 사이판 당국이 피해 복구도 잘 수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정수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을 두고 해당 남성과 여성을 옹호하는 집회부터 촛불 집회 2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에 또 반대하는 집회까지 도심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자 여성이 남성을 돌려세웁니다. 화면 속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산지법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서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CCTV에는 추행 장면이 담기지 않아 섣부른 판결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한 시민단체는 집회를 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그냥 피해를 겪었다는 말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이 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나와요.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이곳에선 앞선 집회를 비판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단체는 규탄 집회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심지어 인터넷 밖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로 내뱉는 2차 가해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우려했던 두 단체 간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촛불 집회 2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반발하는 단체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연인 간의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불법 촬영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죠. 동영상이 유포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사설업체를 찾아서 영상 삭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사설 기록 삭제 업체를 찾는 사람도 많은데 의뢰인의 절반 가까이는 전 연인이 유포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자살 직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의뢰자의 얼굴을 딱 보면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게 딱 느껴지죠. 이 친구가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개인 신상이 탁탁 조합이 돼서 올라오는 거야. 올해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많은 피해자들을 단시간에 구제하기는 역부족.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급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는 개별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해 불법 촬영물이 올라갔는지 검색하고 발견되면 사이트별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설업체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 선, 모니터링 기간까지 포함해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한번 유포된 영상을 100% 삭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유포 전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마땅히 제재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유포가 된 이후에 삭제 지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조치, 강제성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해외에선 48시간 내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선 과징금을 물리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아이를 둔 엄마들이 육아와 같은 생활 정보를 공유한다는 맘카페에서 최근 신상 털기와 비방이 벌어져 김포의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논란이었죠. 그런데 음식점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이 맘카페의 갑질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장을 관리하는 A씨가 지난달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불만을 품은 한 고객이 자신과 상사를 향해 머리가 텅텅 비었다, 술집 문지기 같다는 막말을 써가며 맘카페에 비방글을 올린 사실을 알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는 이처럼 인신공격성 게시글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하면 댓글이 그런 식으로 달리고 특히 신도시에선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그 대가로 서비스와 음식 등을 무료로 제공해달라는 일부 맘카페 회원의 횡포도 빈번합니다. 장사는 업주분은 별 의뢰를 안 했는데 고의적으로 와서 나 맘카페 회원이니까
맘카페에 한번 잘못 소문이 나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여 그 대상이 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너무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은 바로 이제 휩쓸려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천천히 많죠. 많게는 4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며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맘카페가 일부 회원들의 돈 없는 갑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적인 어떤 폭력의 장소가 안 되고 좀 더 합리적인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대화의 장소로 거듭나야. 정보 공유와 친목 도모라는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안보랑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간 지 넉 달 만에 나온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임 전 차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재판에 개입한 건 인정하지만 형사처벌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책임 떠넘기는 건 부도덕한 서사 아니신가요? 임 전 차장은 통합진보당이나 전교조 소송, 강제징용 소송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키맨으로 불리던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사법부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법원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추적에서는요, 사법농단 첫 구속에 따른 뒷이야기, 윗선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손기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손 기자. 우선 말이에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 사법농단의 키맨으로 불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은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이른바 엘리트 판사입니다. 네. 법원 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 사법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곳인데요. 말 그대로 사법 권력의 심장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 조직의 2인자였던 임 전 차장은 지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통합진보당 소송 등 재판 거래의 실무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실무자였던 임 전 차장이 모든 걸 독단으로 진행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실무자 역할을 했던 만큼 임 전 차장이 사법부 윗선과 연결된 핵심고리라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오다 결국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니만큼 구속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인데요. 근데 결국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법원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이유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선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크게 10개 정도 됩니다. 아, 혐의가 10개나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USB를 발견했는데요. USB 속에는 과거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410개 문건 외에도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된 다량의 문건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이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범죄 사실이 이제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달 MBN이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임 전 차장이 차명 전화를 개통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임 전 차장 변호인이 입장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음에도 구속한 것은 의외라고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예. 또한 부동한 구속인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무려 6시간이나 걸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긴 축인데요. 네, 우선 어제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앞에선 임 전 차장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법원 절체정당 위기에 책임감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혐의는 부인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임 전 차장은 법원 밖에선 묵묵부답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땠습니까?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모두 각각 230쪽과 180쪽에 달하는 문서와 함께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예. 심사에서 임 전 차장은 재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단히 부적절했지만 법적으로 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과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청와대는 수족이 없어 도와준 것, 행정처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임 전 차장이 이런 반격에 나서면서 어제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결국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사법부 윗선에 대한 수사 바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이제 앞으로 최장 20일간 임 전 차장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근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이른바 박차고, 즉 박병대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만 구속하는 대신 그 위와 관련한 영장은 기각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국회에서 이 사법농단을 담당하게 될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입니다. 네. 현행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법조계, 특히 현직 고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중심으로는 특별재판부가 추진되면 더 정파성을 띨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런 움직임을 두고도 사법부의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된 지 지금 몇 달 만에 방탄 판사단으로 비판받던 법원이 드디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 손기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고층 빌딩에 있는 비상계단이나 비상구에 설치된 재연 댐퍼라는 장치입니다.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와 같은 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장치를 10층 이상 건물에는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송풍기에서 강한 바람을 쏘아 올려주면 이 바람이 각 층 비상구에 설치된 재연 댐퍼를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연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즉, 사람들이 연기를 피해서 탈출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화재 사망자의 62%가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사하는 만큼 재연 댐퍼는 화재 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런 재연 댐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저희 취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빌딩에 재연 댐퍼를 작동시켰습니다. 기준으로 떠는 바람색이. 그런데 갑자기 수치가 뚝 떨어지더니 더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문 열어 제끼는 거예요, 지금. 122층만 열어야 되는데 테스트 하려면. 아파트 댐퍼도 여러 층의 문을 열자 기준치 아래로 떨어집니다. 송풍기에서 불어준 바람이 건물 내부를 통해 화재층까지 공급되는 게 현재 댐퍼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래층에서 문을 열어버리면 그곳으로 공기가 빠져나가 위층에는 충분한 바람이 공급되지 못하는 겁니다. 빌딩을 옆으로 눕혔다고 가정한 이 모형을 가지고 실제 화재 상황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불을 피우자 방 안에 차는 연기. 문을 넘어 비상통로까지 가득 채웁니다.
댐퍼를 작동시키자 연기는 다시 후퇴하고 최초 발화 지점에만 머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대피하는 상황을 가정해 다른 층 비상구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더니 다시 연기가 비상 통로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고층 건물에 설치된 제연 댐퍼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를 나중에 알고 저는 과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 소방 기술사들이 그게 과압 조절이 된다고.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일부 소방 기술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점을 덮는 데 급급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하자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제한 설비에 대한 시설 설계와 감리 모두를 소방 기술사들이 독점하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고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지 안전이라는 것을 좀 등한시한 것 같다. 화재 시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제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개선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엔 술을 마신 대학생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화단에 부딪히면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때마침 출동한 경찰 덕에 참사를 막았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불이 난 차량 쪽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잠시 뒤 이들은 정신을 잃은 차량 운전자 20살 정모 씨를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부산 수영터널 앞 하단을 들이박은 정 씨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하단 경계석이 힘없이 부서졌고 약 2, 3m 떨어져 있는 이곳의 오래된 나무도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친구 2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정 씨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갇히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구조가 늦어졌더라면 참사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끼어 있고 본네트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 쪽으로 자꾸 불이 오고 있으니까 자기 친구하고 내하고 팍 때리면 운전대 살이 툭 빠지더라고요. 진짜 아찔했습니다. 정 씨는 대학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미국을 뒤흔든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라던데 어떻게 체포했대요? 그 소포에서 채취된 지문이 결정적 단서였다고 해요. 용의자 이름이 뭐래요? 이 세이약이라는 50대 남성이더라고요. 세이약? 네. 세이약. 이분 좀 정신 좀 차리게 약 좀 먹여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이 소식은 김태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한 50대 남성. 플로리다에서 체포된 이 남성은 56살 시저 세이약으로 지난 며칠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폭발물 소포 배달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지난 22일 폭발물 소포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 반 트럼프 인사들에게 배달된 소포만 13건에 달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폭발물 소포에서 발견된 지문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Also, a possible DNA connection between samples collected from pieces of two different IEDs mailed in separate envelopes and a sample previously collected from SEAC in 세이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세이약의 차량은 트럼프 사진으로 도배돼 있었고 트위터에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임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들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폭발물 소포 사건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역풍 차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And I get attacked also. You get attacked. I get attacked all the time. Who gets attacked more than me? Ben, does anybody get attacked? 반 트럼프 인사를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이 트럼프 지지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중간 선거에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중적 태도라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헌법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강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이것이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은 국가연합 아닌가요? 아무리 남북관계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서 표준 동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대개 하고 여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사이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재정 부담과 입법 사항이 수반되는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한편 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안에 대해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SK가 넥센을 상대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팽팽하던 승부는 9회 말 끝내기 홈런으로 갈렸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 넥센의 플레이오프 1차전. 8대8로 양팀이 팽팽히 맞서던 9회 말 SK의 마지막 공격에서 박정권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끝내기 투런포. SK는 박정권의 이 한 방으로 4시간 가까운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람들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좀 그래서 힘도 쓸데없는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SK는 최정의 홈런으로 1회부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SK는 이후 4회엔 김강민의 투런포, 5회엔 김성현의 3런 홈런을 앞세워 대거 7득점하며 1차전 승리에 의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넥센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송성문의 연타석 홈런과 8대5로 뒤지던 7회 터진 센즈의 3점 홈런으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지만 끝내기 홈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팀이 1대1로 맞서던 3회엔 넥센 브리검의 공이 솔로 홈런의 주인공 최정의 머리로 향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3년 만에 가을 야구 마운드에선 SK 김광현은 6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 8안타 5실점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차전 승리로 한국 시리즈 진출 78.6%의 확률을 잡은 SK. 2차전은 메릴 켈리와 에릭 해커를 앞세워 SK는 분위기 굳히기를, 넥센은 반격을 준비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쌀쌀했습니다. 휴일은 내일은 전국에 흐린 가운데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에서는 눈이, 중부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낮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점차 비구름이 다가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 서울의 경우 5도에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은 7도, 한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울진은 5도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비는 모레인 월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